소변이 새기도 하고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겨서 혈뇨나 단백뇨나 너무나 심각한 빈뇨 때문에 힘드시다, 소변 이상 이런 게 원인을 따라가 들어가 보면.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들면 원거리 여행하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 있죠. 어딜 가면 화장실부터 찾고,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도 그 가이드가 그렇게 열심히 화장실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다 유료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이 우리나라처럼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뭐 한 30분,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걱정을 해주셔서 제가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정말로 글쎄요, 중년 이상, 좀 이르게는 한 40대부터 소변 이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거의 5, 60대 되면은, 이렇게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빈뇨가 제일 많고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얼마 소변량이 나오지도 않는데, 늘 급한 것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중간에 소변이 새기도 하고요. 제가 대변이 샌다는 분도 봤어요. 대변이, 근데 뭐 때문에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고 난 뒤에, 아니면 무슨 약을 쓰고 난 뒤부터 변이 조금씩 샌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은 정말 삶의 의욕을 상실하시고 그냥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 대소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여성들은 이제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변 그 관략근의 힘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줄넘기처럼 이렇게 폴짝 뛰면 소변이 쫙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남성분들도 하여튼 이게 전립선 비대랑 연관 지어가지고 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전립선 약을 먹고 조금 개선되기는 하지만 그게 결코 치료제는 아닌 그런 좀 이렇게 절박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소변을 보기는 보았는데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겨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또 소변 안에 이렇게 무슨 침전물이 생겨서 이렇게 소변이 안에 깨끗하지를 않고요. 뭔가가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병명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소변에 혈뇨나 단백뇨나 이런 게 이제 검출이 되는 분들이 있죠. 이 단백뇨의 대표적인 증상이 거품이 생기는 건데요. 단백뇨나 혈뇨의 원인을 또 따라가 들어가 보면 뭐 병명이 좀 무서워요. 뭐 사구체성, 뭐 세뇨관성, 또 당뇨 때문에, 혈압 때문에, 또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이런 단백뇨, 혈뇨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세세한 병명을 다 아는 것이 사실 또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게 따로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게 참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환 때문에 단백뇨가 심한 분들은요, 거의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 이런 걸로 겨우 조절을 해서 낮춰놓는 수준 정도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끝도 없는 그런 고생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단백뇨나 소변 이상 이런 게 의외로 쉽게 오히려 병원이 아니라 저 같은 이런 그 약사에게 찾아왔는데, 또 뭐 내가 그렇게 아팠나 싶을 정도로 쉽게 치료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한테 오시지 않아도 제 이야기만 듣고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쉽고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예요. 여러분, 비타민C 그거 뭐 이렇게 메가도스로 많이 먹는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게 뭐 되겠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소변이랑 비타민C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쥐나 말은 자기 체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해요. 사람은 몸에서 합성을 못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쥐나 말은 비타민C를 합성을 해서 그러면 자기 몸 안에 이게 소중하게 자기가 만든 영양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변으로 버려요. 우리 사람은요, 단백질이나 그러니까 단백뇨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게 단백뇨. 정확하게 말하면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건데,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단백뇨라는 질환이고,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이제 당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변으로 이렇게 영양물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질병에 속하는데, 말이나 쥐는
자기가 만든 비타민C를 소변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이거를 추적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버리는 게 아니라 정당한 분비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비타민C를 먹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비타민C 먹어봐야 소변으로 다 나가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소변으로 나가면서 얘네가 일을 하고 나가는데 그게 콩팥에 있는 사구체, 그다음에 세뇨관, 그다음에 방광, 요도 이런 데를 다 청소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비타민C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버려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몰라도 말이나 쥐가 자기 몸에서 합성한 비타민C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은 분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이런 단백뇨나 빈뇨나 소변 이상을 치료하는 제일 기본적인 처치법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한때 빈뇨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빈뇨의 고통을 잘 아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소변을 참아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음이 났어요. 저분은 자기가 빈뇨를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물론 막 급한 것 같은 그 느낌을 참아서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할 때 효과는 약간 볼 수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 그걸 참으면 소변이 새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타민C만 하루에 한 8,000에서 10,000ml 정도를 꾸준히 한 달 정도 먹어보세요. 갑자기 소변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고 소변이 덜 마렵다라는 것, 이게 중간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훨씬 덜 든다라는 것 여러분 체감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대번에 피부도 좀 뽀얘지고요. 콜라겐을 먹은 것 같이 얼굴에 탄력이 생기는 것도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게다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이상하게 훨씬 덜 피곤하거든요. 덜 피곤해요. 그리고 이 비타민C가 어떤 종류의 암에서는 상당히 항암 효과도 있거든요. 암의 전이를 차단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거 꼭 해보시고요. 두 번째가 제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서 꼭 같이 하라는 게 비타민 B100.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제 유튜브 밑에 보면 진약사몰 바로 가기가 있거든요. 거기 손으로 꼭 누르면 바로 연결돼요.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세요. 다른 데서 사시면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사칭해가지고 훨씬 더 고가로 또 제품도 제 거 아닌 거 이상한 거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항의를 또 저희한테 하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난감할 때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된 비타민 B가 2종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같이 드시면 우리 몸에 저항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체내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이렇게 피로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로에서 이 비타민 B가 지대한 효자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B는 사실 모든 질환에 공통되는 건데요. 얘만 먹어도 기본적으로 비타민 C랑 같이 상승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관략근에 힘을 주고 또 소변이 좀 덜 생기게, 왜냐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피 속에 당이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변량이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비타민 B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면서 소변량이 많았던 사람이 좀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를 꼭 많이 드시라. 그러니까 비타민 B100은 하루에 1개 내지 많이 먹어야 2개거든요. 이거를 C를 고용량을 하는 사람들이 B를 같이 먹었을 때 C 고용량의 효과가 좀 더 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비타민 B를 권해요. 또 그 다음에 제가 권하는 것이요. 여러분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급 올리브 오일을 한번 섭취를 해보세요. 제가 씨앗에서 기름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씨앗이 이 자연계에서 생명력의 원천이잖아요. 우리가 수박씨나 참외씨나 이렇게 보면 그게 생명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뭐 참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 식자재거든요. 근데 이게 땅 속에 심어지면 이게 적당한 습도와 햇빛과 이런 게 주어졌을 때 놀랍게 거기 생명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생명력이 있는 씨앗에 공통적으로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서 먹는 거의 모든 기름이 다 씨앗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기름이 있는데요. 그 좋은 기름을 제가 레시틴, 이거는 대두, 콩에서 이렇게 추출한 기름이고, 또 올리브유,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잖아요. 또 감마리놀렌산이요. 또 오메가3는 뭐 씨앗의 기름은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들깨 기름 이런 것에 가깝긴 하는데 본래 심해 어유에서 추출하는 거죠. 이런 기름이 우리 몸에 생명력을 주어가지고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켜요. 여러분, 이 소변이 안 좋다라는 것 콩팥 기능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콩팥이 우리 몸에 이렇게 기둥 같은 그 장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콩팥이 엄청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 신장이 안 좋다, 신부전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한테 놀랍게요, 빈혈이 있어요. 어떤 빈혈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빈혈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러냐? 콩팥에서 조혈을 하게끔, 피를 만들게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콩팥에서 뼈의 밀도를 조절해요. 여러분, 피와 뼈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 생명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래 피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골수거든요. 여러분, 닭 먹다 보면, 치킨 먹다 보면 닭뼈 굵은 거 딱 부러뜨렸을 때 안에 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의 뼈도 굵은 대퇴골이나 이런 데 안에 골수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그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요. 근데 골수에서 피를 만들지만 그것은 생산 장소일 뿐이고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게끔 이렇게 명령을 하는 기관이 콩팥이거든요. 이 콩팥이 생명의 장기인 거예요. 그런데 올리브유 같은 기름, 특히 올리브유는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냥 올리브 기름은 사실 퓨어 올리브유라고 해가지고 식용유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놀라운 치료작용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올리브유는 최소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는 그 정도의 올리브유를 드셔야 돼요. 엑스트라 버진은 일정한 그 기준이 있거든요. 이 올리브유는 유럽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주 생산지가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기름인데 이 지중해 연안 사람, 특히 크레타 섬이나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의 뭐 장수 마을로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곳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올리브유랑 같이 살아요. 그들의 식습관에서 찾아낸 것이 이 올리브유라는 이 놀라운 기름인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다 올리브 기름 생산 창고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 올리브 나무도 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올리브 나무 하나가 뭐 몇백 년, 심지어 어떤 것은 2000년씩 그렇게 산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상당히 신비로운 나무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올리브, 신선한 그 올리브를 짜가지고 그걸로 만든 기름 그 사람들이 먹잖아요. 이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짠 가장 신선한 기름이라는 뜻이고 산도가 0.8 이하라야 돼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만든 올리브 기름이 병에 든 게 있고 포에 든 거 두 종류가 있거든요. 최고 산도예요. 0.1이요. 0.1 산도. 그리고 먹었을 때 입안에서 좀 매운 맛이 느껴지는데요. 이거 자체가 또 굉장히 좋은 그 사인이거든요. 최상의 기름이라는 그런 품질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맛인데요. 이걸 올리브유를 입에 넣고 한참 동안 입안에서 오물오물 하는 거를 오일 풀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입 안에서부터 어떤 염증 치료 작용이 생기고요. 이 올리브 기름이 면역력을 높이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는 그 장수 마을에는 심장병, 혈관병이 없어요. 그리고 암 환자가 없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또 이게 그냥 식품 말 그대로 그냥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용량에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평균적으로 올리브유를 하루에 한 50ml는 먹는다 하더라고요. 제 거 올리브유가 한 포에 15ml 들어있는데 이걸로 한 2포나 3포 정도 먹는 거를 제가 권해요. 이걸 그냥 집에서 밥에다가 끼얹어 가지고 옛날에 뭐 애기들 밥 먹일 때 참기름에다가 간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란 후라이에서 비벼 먹는 그런 것처럼 그냥 맨 밥에다가 얘를 뿌려서 비벼서 먹으면 뒷맛이 굉장히 고소하고 밥을 씹으면서 같이 입안에 오물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오일 풀링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야채 드레싱에 뿌려 먹기도 하고 발사믹 소스라는 거 있잖아요. 포도로 만든 발사믹 소스 이런 거를 올리브유에 섞어가지고 빵에 찍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 올리브 기름을 넉넉하게 좀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에 섞어 먹든지 아니면 그냥 공복에 한 포씩 입안에 오래 머물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뭐 굳이 공복에 그걸 드실까? 본래 기름은 지중해 연안 사람들도 그냥 음식 재료로 쓰잖아요. 우리도 그냥 식사할 때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제일 좋지 않나. 저는 볶음밥을 해 먹을 때도 올리브유를 써서 밥을 볶아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를 쓰게 되면 생명력 자체가 올라가고 그 또 핵심의 신장 기능이 향상되는 거 있잖아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2차, 3차적인 그런 부수적인 효과로 이 소변 기능도 개선이 되는 거죠. 세포가 튼튼해지거든요. 기름을 잘 먹으면. 그래서 제가 뭐 레시틴이라는 기름, 그 다음에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이런 것도 강조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소변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이 올리브유를 강조를 해볼게요. 얘만 좀 많이 먹어도 이 단백뇨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제 약 생기산, 제가 만든 생기산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정말로 이렇게 심각하게 병원에서 어떤 병명이 있어가지고 혈뇨나 단백뇨나 너무나 심각한 빈뇨 때문에 힘드시다. 그러면 저희 약국에 오셔서 생기산을 구매해가지고 저희 약사님들이 설명드리는 그 표준 방법대로 생기산을 한 3, 4개월 먹어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빈뇨나 소변 이상 거의 다 치료되고요. 오래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면 뭐 6개월, 1년을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 이게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변 이상 환자들이 저희 약국에 왔을 때 제가 굉장히 반갑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분들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편을 택하신 거니까 저는 그 결과가 보이니까 그렇게 기쁘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에 명예의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런 좀 특이한 가운을 입고 있어요. 제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기부자 모임에 들어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저에게 이런 명예의사로 이렇게 직함을 주시고 이 가운을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을 입어서 오늘 기념으로 여러분들 앞에 한번 선을 보이려고 제가 입어보았습니다. 저는 약사고 의사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뭔가 제 영역에서 열심히 했더니 이런 명예로운 옷도 한번 입어보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경청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정말 약국이라는 그 작은 그 공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곁에 열심히 제가 그 귀로 듣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했더니 의사도 아니지만 명예의사라는 이런 직함을 얻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어떤 의사분들이 들었을 때 요 앞번에 어떤 그 한의사라고 하시는 분이 댓글에 그런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말하는 것, 콩팥에 대한 저희 이야기에 좀 전문성이 떨어져서 실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약사로서 콩팥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가 없고요. 제가 이렇게 그 콩팥 치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 그런 모든 배경은요, 오로지 약국에 오는 손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어거지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억지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가 배운 모든 지식은 현장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신 그런 의사분들이 들으면 좀 그렇죠.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하시고요. 그 전문적인 분들이 내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치료법을 제가 임상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차원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가운을 입은 것도 오늘 하루만으로 제가 1회로 그치려고 해요. 저한테는 약사 가운이 맞지 의사 가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백뇨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콩팥이 나빠지면
제일 이렇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또 단백뇨이기도 하고요. 단백뇨는 특이하게 콩팥 기능, 검사상으로 콩팥 기능은 정상인데도 단백뇨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백뇨라는 것을 명칭을 한번 풀어보면 소변에 단백질이 나온다라는 뜻이잖아요. 단백질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몸의 영양소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이 단백질을 소변으로 내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이라면 소변은 우리 몸에서 배설물이잖아요. 소변이나 대변은 배설물인데 땀도 마찬가지고 이런 배설물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물질이 빠져나간다. 이것은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영양물질도 어떤 게 있어요? 포도당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그게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 당뇨는요, 혈당, 우리가 혈당 체크하잖아요. 혈당, 피 속의 혈당이 한 170, 180이 될 때까지는 100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170, 180, 식후에 혈당이 정상인들도 100이 좀 넘어갈 수는 있는데 150이 넘어서 180이 된다면 그거는 엄연한 당뇨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이, 정교해가지고요. 혈당이 한 170, 180 될 때까지도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제 너무 농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콩팥에서 다 그걸 걸러내지를 못하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당뇨가 되는 거예요. 소변에 당이 있다고, 당뇨. 반대로 좀 다르게 소변에 단백질이 있다. 우리가 흔하게 그 단백뇨의 증상을 말할 때 거품뇨를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거품이 나지 않는 단백뇨도 있다고 해요. 그 단백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모양이 다를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있어요. 걱정하시는데요. 그 거품이 소변을 보고 나서 좀 지속되어야 거품뇨라고 할 수 있어요. 소변을 보고 나서 한 2, 3분 안에 없어지는 거품은 거품뇨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 거품뇨라는 것이 그나마 단백뇨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제일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백뇨의 원인이 뭐냐?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 사구체 염증. 콩팥은 수많은 사구체라고 하는 그 작은 혈관 덩어리, 모세혈관 꽈리 같은 덩어리가 모여서 그게 콩팥이 된 거거든요. 그 꽈리들을 통해서 피가 걸러지고요. 그 피 속에 있는 노폐물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그것이 모여서 소변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구체라고 하는 이 혈관 덩어리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사구체염이라고 하는데요. 사구체성 신염, 사구체 염증이 생겨서 그걸로 콩팥 염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이런 염증이 또 대표적인 단백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혈압이 너무 높거나 고혈압이면 혈관이 상해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이 미세혈관 조직의 덩어리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관이 상하죠. 그 중에서도 힘이 좀 부족한 미세혈관이 또 상하기 쉽지 않겠어요? 우리 뇌에도 미세혈관이 많잖아요. 이 미세혈관이 혈압이 높았을 때 터지면 그것이 이제 뇌출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이잖아요. 콩팥이 혈압이 높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콩팥은 혈압이 높아도 망가지지만 혈압이 너무 낮아도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뭐 중풍이 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혈압 약을 뭐 세게 먹어가지고 정상 혈압 120보다 더 낮게 뭐 100이나 혹은 어쩔 때 90이 나와도 혈압약을 줄이지를 못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혈압이 지나치게 낮으면 콩팥이 망가질 수 있어요. 큰일 나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이 혈압이 단백뇨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단백뇨라고 하면 고혈압이 그 원인이 되죠. 그래서 단백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쓰는 약 중에 고혈압 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요, 안타깝게도 단백뇨를 딱 치료하는 명확한 약이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좀 둘러서 이제 다른 약을 이렇게 원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혈압약이거든요. 혈압약 중에서도 단백뇨에 특별히 효과가 있는 혈압약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쓰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정식 단백뇨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먹을 때 뿐이고요. 또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는 혈압이 평소에 자기 혈압이 정상이거나 약간 낮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단백뇨가 나올 때 그 약을 쓸 수가 없겠죠. 억지로 이제 그 약을 써서 혈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삶의 질이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제가 봐도 또 혈압을 너무 낮추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단백뇨 또 다른 원인으로 중요하게 잡는 게 당뇨병. 당뇨가 있으면 우리 몸의 구석구석이 다 소리 없이 망가지는데요. 그 중에 또 가장 무서운 이렇게 그렇죠.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콩팥이 망가지는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말 그대로 피 속이 이제 피가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구체를 통과하게 되면 콩팥 안에 사구체를 통과하게 되면 사구체를 많이 망가지게 하죠.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당뇨병이었다가 나중에 단백뇨 그 다음에 이제 콩팥까지 다 망가지는 그래서 콩팥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백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단백뇨에서 가장 무서운 한 가지 질환을 제가 빠뜨렸는데 원인 질환을 그것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단백뇨가 생기는 거예요.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인해서 단백뇨가 생기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또 그냥 쉽게 우리가 말했을 때는요,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과로를 그리고 탈수 증상이 와서 물을 못 먹고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몸속이 그냥 가뭄이 난 거예요. 극심한 갈증으로 너무 땀을 많이 흘렸거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탈수에 과로에 이런 것이 겹쳤을 때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올 수 있어요. 콩팥이 망가졌다, 단백뇨가 왔다 이러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이것이 제일 1번 치료법이에요. 안정, 휴식과 안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 모든 질병의 다 공통 분모 아니겠어요? 심하게 감기가 왔거나 어떤 몸에 만성염증이 생겨도 충분한 휴식과 그렇죠. 수면과 수분 섭취와 안정과 이런 것은 다 늘 통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단백뇨에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죠. 제가 이제 단백뇨 환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단백뇨를 치료하는 방법 제가 치료한다라기보다는요, 사실 생기산을 먹고 단백뇨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그 임상 사례를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단백뇨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요. 단백뇨 치료가 상당히 잘 돼요.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은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인해서 단백뇨가 생기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생기산이나 비타민 요법을 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요. 가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되기는 해요.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단백뇨는 엄청나게 수치도 몇 천씩 나오더라고요. 숫자로 나오는 단백뇨 측정 단위가 있거든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3,000 이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00에서 3,000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도 생기산이랑 비타민 요법을 했을 때 상당히 경과가 좋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계단식으로 쭉 좋아지기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좋아졌다가 또 뒷걸음질 쳐요.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뒷걸음질 쳤다가 이렇게 가면서 좀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은 있었어요. 분명히 좋아지기는 하는 거고 천천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뇨가 좋아지는 것도 결국은 콩팥이 좋아지는 것, 어떤 다른 협심증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혈관이 좋아진다라는 것. 혈관병으로 인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혈관병이냐? 콩팥이 혈관이니까요. 단백뇨가 생기는 상당 부분의 원인이 콩팥 안에 있는 사구체에 이상이 생긴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것도요. 결국은 뭉뚱거려서 우리가 염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생기산이 염증 치료제라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있잖아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사실상 치료법이 없는 건데요. 이것도 생기산으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단백뇨도요, 넓은 의미의 염증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게 왜 생기산으로 치료가 되느냐? 혈관이 좋아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이 생기산에 있기 때문에 생기산으로 단백뇨가 치료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단백뇨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분한 휴식, 그리고 그렇죠. 수분을 잘 섭취하는 거고, 너무 과로를 피하는 것,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혈관을 좋게 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올리는 가장 필수 물질이 비타민 C잖아요. 여러분, 생기산은 누구나 다,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지만 또 평생 먹을 수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비타민 C는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고, 먹기만 하면 너무나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명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양소니까. 근데 비타민 C를 어떤 식품처럼 섭취하지 않고 그것을 약처럼 섭취를 한다라고 볼 때는 하루에 최소한 6,000ml 이상을 먹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요. 결석이 생겨서 비타민 C 도저히 못 먹는다. 결석,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먹으면 결석 생기지 않는다고 제가 권장은 하거든요. 비타민 B랑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어도 이미 몸속에 있었던 돌도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불안하다 이렇게 싶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생기산만 먹어야죠. 비싼 생기산만. 비타민 C에 비해서는 생기산이 비싸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비타민 C를 하루에 6,000ml 이상 먹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평소에 나는 방광염이 잘 생겨, 오줌 소태라고 말하는 방광염이 잘 생겨, 아니면 소변을 봤는데 보고 나서도 금방 또 봐야 될 것 같고 덜 본 것 같고, 이런 그 방광 요도가 과민해서 생기는 모든 증상에도 다 비타민 C가 필수인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비타민 C를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을 때는 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타민 B는 똑같이 비타민 C도 고용량이니까 B도 고용량 B100으로 맞춰서 복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웬만하면 하루에 한 알 꼭 같이 섭취해 주시라는 것, 그거 제가 오늘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